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구글의 터보 퀀트 발표 충격으로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5,400선까지 밀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일제히 급락했고 한화솔루션은 2조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무려 18% 넘게 폭락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어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VX 공포지수는 4% 넘게 상승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 오늘 시장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구글의 터보 퀀트 발표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는데요. 그렇습니다. 구글이 발표한 터보 퀀트라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기존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충격이 더 컸죠. 하지만 저는 이번 하락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데이터를 보니 에러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데이터 수신에 한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뉴스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오늘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5,460선까지 밀렸습니다. 정확히는 5,400대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일 대비 약 17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하락이면 정말 큰 폭인데요.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다소 작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2%대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 특성상 양자 컴퓨팅 이슈가 민감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 교수님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터보 퀀트 쇼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정확히 터보 퀀트가 뭐고 왜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터보 퀀트는 구글이 최근 발표한 차세대 양자 컴퓨팅 칩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 반도체 기반의 이진법 연산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연산 방식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 걸릴 계산을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반도체가 필요 없어진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양자 컴퓨터는 특수한 용도에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암호 해독, 신약 개발, 복잡한 시뮬레이션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혁명적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투자자들이 기술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헤드라인만 보고 반응했습니다. 구글이 혁신적인 칩을 만들었다는 소식에 기존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작용한 겁니다. 둘째, 최근 종전 협상 불확실성,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시장이 이미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터보 퀀트 소식이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노무라 증권이 오히려 삼성전자 목표가를 32만 원, SK하이닉스를 193만 원으로 제시했다는 뉴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노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분석이 깊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들이 이런 파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한 것은 터보 퀀트가 기존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털을 흔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력은 여전히 독보적이라는 평가죠. 그럼 오늘 개별 종목들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반도체 대장주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8만 1,100원으로 마이너스 4.71% 하락했습니다. 18만 원 선이 무너진 건데요. 이건 작년 말 이후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93만 3천원으로 마이너스 6.23% 폭락했습니다. 100만 원 선이 무너지고 90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겁니다. 낙폭이 정말 크네요. 거래량은 어땠습니까? 거래량이 폭증했을 것으로 봅니다. 패닉 셀링이 나온 거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와 외국인 매도가 동시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에 따르면 해외 고수익 펀드들도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를 대거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그 뉴스 저도 봤습니다. 대신 위성 관련 기업들은 매수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스타링크로 대표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우주항공으로 투자 테마가 전환되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다만 이것도 단기적인 섹터 로테이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하나솔루션 아닌가요? 무려 마이너스 18.2% 폭락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별도의 이슈입니다. 터보콘트와는 관계없고요. 2조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36,800원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 중 최저 수준입니다. 2조 4천억이면 엄청난 규모인데 왜 유상증자를 하는 건가요?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 글로벌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과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차입금 부담도 상당한 수준이고요. 재무 구조 개선과 신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소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규모의 증자는 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회복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태양광 산업 자체가 지금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죠. 반대로 오늘 상승한 종목도 있나요? 네, 엔캠이 눈에 띕니다. 45,000원으로 플러스 15.68% 급등했습니다. 엔캠은 2차전지 소재 기업인데요. 최근 북미 전기차 시장 회복 기대감과 함께 신규 수주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강세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2차전지 섹터도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384,500원으로 마이너스 2.41% 하락했고요. 섹터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소식도 있던데요. 네, NH투자증권이 보통 주당 1,300원 현금 배당을 확정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고요. 주가는 33,250원으로 마이너스 3.06%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약세에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환율과 거시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03.91원을 기록했는데 변동률 데이터가 없네요. 네, 데이터 수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최근 몇 주간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주식시장 급락 상황에서는 보통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500원대 환율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양날의 검입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 유리하죠. 특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에는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오늘 49만 원으로 마이너스 2.2% 하락에 그친 건 원화 약세가 일부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요?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죠. 오늘 WTI 원유 가격을 보면 93달러로 플러스 2.97%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건데 이게 환율 상승과 맞물리면 국내 유가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원유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종전 협상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도 포함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원유 같은 전략 자원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금 가격은 왜 떨어진 건가요? 보통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금이 오르지 않나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금이 4,436.8달러로 마이너스 2.48% 하락한 건 좀 의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거든요. 그럼 왜 떨어진 건가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금값이 최근 몇 달간 상당히 올랐거든요. 4,000달러를 훌쩍 넘어선 상태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확정한 거죠. 둘째, 미국 국채로 자금이 이동했을 가능성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이 110.58로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수익률로 환산하면 4.33%입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1.46% 하락한 건데요. 이는 채권 가격이 오르고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는데요. 국채 가격은 떨어졌는데 수익률도 떨어졌다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3%로 마이너스 1.46% 하락했다는 건 수익률이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은 가격과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수익률이 내려갔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즉,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자금이 유입됐다는 신호죠. 아, 그렇군요. 그럼 금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미국 국채로 갔을 수도 있다는 말씀 두시군요. 정확합니다. 또 하나, VAX 지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26.49로 플러스 4.58% 상승했습니다. VAX는 변동성 지수로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20 이상이면 시장이 불안한 상태, 30 이상이면 공포 상태로 봅니다. 지금 26대면 상당히 불안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VIX가 30을 넘지 않는 한 극단적인 패닉은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자들이 경계는 하되 아직 공황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상승 마감했죠? 네, 미국 시간으로 3월 25일,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저녁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6,591.9로 플러스 0.54%, 나스닥이 21,929.83으로 플러스 0.77%, 다우존스가 46,429.49로 플러스 0.66% 올랐습니다. 미국은 올랐는데 한국은 급락했네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시차 문제입니다. 미국 증시가 마감한 시점에는 아직 구글의 터보퀀트 발표가 시장에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 투자자들은 터보퀀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178.68달러로 플러스 1.99% 상승했거든요. 엔비디아가 올랐다는 건 미국에서는 터보컨트를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데 만약 터보퀀트가 정말 기존 반도체 산업을 위협한다면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상승했다는 건 월가 투자자들이 터보퀀트와 AI 반도체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는 증거죠. 그럼 우리 시장이 과민 반응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특유의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헤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크게 움직이죠. 다른 미국 빅테크 주식들은 어땠습니까? 애플이 252.62달러로 플러스 0.39%, 테슬라가 385.95달러로 플러스 0.76% 소폭 상승했습니다. TSMC, 그러니까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도 347.75달러로 플러스 1.31% 올랐고요. TSMC도 올랐다는 건 반도체 업종 자체는 건재하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HBM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무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파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한 겁니다. 노무라의 목표가가 얼마였죠? 삼성전자 32만 원, SK하이닉스 193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각각 약 77%, 107%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건 1, 2년 정도의 중장기 목표가이긴 합니다만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법 개정 후 첫 주주총회 시즌이라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올해는 상법 개정 후 처음 맞는 주총 시즌이라 의미가 큽니다. 특히 소수주주 권익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증권사들이 주주총회 안건을 소수주주 친화적으로 대거 손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가장 큰 변화는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들이 힘을 모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정관에 배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는 이런 배제 조항이 불법이 됩니다. 그럼 기업들이 서둘러 정관을 고쳐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한화증권과 SK증권이 아직도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못 지웠다는 겁니다. 9월부터는 불법인데 말이죠. 이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은 어떻습니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번 주총에서 배당 정책도 주주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소수주주 권익 보호 조항도 강화했습니다. 보통 주당 1,300원 배당도 확정했고요. 이게 앞으로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MA 경쟁 소식도 있던데요. 이게 뭔가요? IMA는 통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한 계좌에서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종합계좌죠. 지금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NH증권이 은행 계열의 안정성과 IB 명가의 강점을 결합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IMA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플랫폼입니다. 이걸 선점하면 수십조 원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쟁인 거죠. 청년층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가 45만 가구에 달하는데 그중 청년층이 35%를 차지합니다. 이른바 영끌, 빚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빚만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해법은 없나요? 단기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교육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고위험 투자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시켜야 합니다. RA가 퇴직연금 이야기도 나왔던데요. 10년간 외면받았다고요? 네,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연평균 40%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넣어두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40%면 엄청난 수익률인데 왜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복잡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어렵고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둘째, 장기 투자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당장 눈앞의 수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10년, 20년 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셋째, 금융회사들의 안내가 부족합니다. 수수료가 낮다 보니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까요? 정부가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가입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분산 투자 상품에 가입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공매도 투자자 이야기도 흥미롭던데요. 한국 주식이 여전히 싸다고 했다면서요? 네, 기업 암살자로 불리는 유명 공매도 투자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 발언입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보통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 주식은 여전히 싸다고 한 건 역설적으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네요. 정확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 기술력은 글로벌 수준인데 주가는 그에 못 미친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배구조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배당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찬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특사경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는 전문 인력을 늘리고 연봉도 대폭 인상해서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연봉 몇 배의 효능을 보여주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볼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69,985.91달러로 나와 있는데 변동률 데이터가 없네요. 네, 데이터 수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7만 달러 바로 아래에서 등락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최근 몇 주간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위험자산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죠. 둘째, 규제 강화 우려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등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반감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알트코인들도 함께 등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디파이나 NFT 관련 코인들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이슈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아까 원유 가격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원자재 시장 전반은 어떻습니까? 뉴스에 전쟁에 희비 갈린 원자재 ETF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원유와 농산물은 상승했고 금과 은은 하락했습니다. 전쟁이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필수 자원인 에너지와 식량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올랐나요? 네, 특히 밀, 옥수수 같은 곡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곡물 수출국인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직접적으로는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밀가루, 식용유, 사료 가격이 오르면 빵, 라면, 육류 가격도 따라 오르죠.
간접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지거든요. 종전 협상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전이 있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만 실질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점령지 인정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영토 회복을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동도 긴장이 높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해는 세계 해운의 주요 통로인데 여기가 불안정하면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도 원유 가격 상승의 한 요인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박 교수님, 이번 주 남은 기간 주목할 이벤트가 있나요?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인데 특별히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경제지표 발표가 몇 개 예정돼 있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관련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습니까? 다음 주는 월말이자 분기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나올 수 있고 분기 실적 발표 시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급락 이후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냉정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하락이 나오면 패닉에 빠져서 손절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터보컨트 이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다만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라의 목표가를 보더라도 현재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이죠.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사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세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둘째,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털이 중요합니다. 셋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반도체만 보지 말고 2차전지, 바이오, 방산 등 다른 섹터도 살펴보세요. 섹터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반도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는 변동성이 크지만 전기차 시장 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다만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니 선별이 필요합니다. 바이오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세요. 방산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방어적 성격이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서 고점 부담이 있습니다. 배당주는 어떻습니까? 좋은 선택입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배당주가 방어력을 발휘합니다. NH투자증권처럼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금융주나 통신주, 유틸리티주 등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인 종목들을 찾아보세요. 환율 해지는 필요할까요? 전문자 원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외 자산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미국 S&P 500 ETF나 선진국 채권 ETF 등으로 일부 자산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환율은 예측이 어려우니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만 해외에 배분하는 게 적절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신용이나 미술을 이용한 투자는 절대 삼가세요.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반대 매매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사이에 손실을 만회하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RA 퇴직연금 활용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겠습니까?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도 있고 장기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실이 나더라도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충분히 회복하고도 남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박 교수님,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투자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했고 반도체 대장주들이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이번 하락은 펀더멘털의 변화가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구글의 터보퀀트가 혁신적인 기술인 건 맞지만 기존 반도체 산업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 영역이 열리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 주시군요.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노무라가 제시한 목표가를 보더라도 지금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으니 여유 자금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에만 올인하지 말고 2차 전지, 바이오, 배당주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환율과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원유 가격도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미국 연준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협상 진전 여부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께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냉정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둘째,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비투는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세요. 오늘의 하락은 내일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하락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왔습니다. 다만 그 회복의 과실을 누리려면 지금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시장은 구글의 터보컨트 발표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는 과도한 반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매력적이며 오히려 지금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으니 분할 매수와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강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